어머니, 정말 6개월밖에 안 남으셨다고요? 그럼 유산 정리는 언제 하시려고요?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큰아들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새벽 5시 30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했어요. 몸이 무겁고 속이 메스꺼웠거든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누렇게 보였어요. 혹시 간이 안 좋아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아픈 곳 없었던 날이 어디 있었겠어요. 부엌으로 향하면서 복도 벽을 짚었습니다. 어디선가 메스꺼운 냄새가 났어요. 음식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썩은 듯한 달큰하면서도 역한 냄새였어요.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 집 안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냄새는 내 몸에서 나고 있었다는 걸. 아침 6시 30분이 되자 큰아들 태호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양복을 차려입고 현관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태호야, 잠깐. 왜요, 엄마? 급해요.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병원요? 갑자기 왜요? 어디 아프세요? 태호의 얼굴에 스쳐간 표정이 보였습니다. 귀찮다는 듯한, 시간 낭비라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결국 혼자 가겠다고 했을 때 태호는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죠. 큰 병은 아닐 거예요. 저녁에 결과 들어볼게요. 그렇게 태호는 바쁘게 나가버렸고 나는 혼자 동네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병원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어요. 아침 시간대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두들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혼자 병원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함께 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저렸어요. 오전 9시 종합병원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대기 번호표가 벌써 47번이었어요. 내 차례는 한참 후일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나처럼 혼자 온 노인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저분들도 나처럼 혼자 오셨을까? 가족들은 다들 뭘 하고 있을까? 1시간을 기다려서 드디어 내 차례가 왔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속이 메스꺼워요. 그리고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며칠 전부터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이 차트에 뭔가를 적더니 청진기를 가져왔습니다. 배를 만져보시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혈액 검사와 CT 촬영을 해보셔야겠어요. 오늘 시간 되세요? 네, 괜찮습니다. 혈액을 뽑는데 바늘이 들어가는 느낌이 평소보다 아팠어요. 간호사께서 3개의 작은 병에 피를 담았습니다. 빨간 피가 병 안에서 출렁이는 걸 보니 괜히 무서워졌어요. CT실로 향하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왜 이렇게 차가울까요? 하얀 벽, 차가운 바닥, 소독약 냄새. 모든 게 죽음을 연상시켰어요. CT 촬영을 마치고 다시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2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동안 핸드폰으로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사받고 있어.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 답장은 한참 후에 왔어요. 네, 알겠어요. 단 3글자. 더 이상 묻지도 않더군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아침과는 달랐어요.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내 몸속 사진들이 떠 있었어요. 검은 화면에 하얀 점들과 이상한 모양들이 보였습니다. 가족분과 함께 오셨나요? 갑자기 가족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그러시군요. 혹시 연락해서 모시고 올 수 있으세요? 왜요? 뭔가 심각한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고 주변 조직으로 전이된 것 같아요. 췌장암.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수술하면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항암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6개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6개월뿐이라니. 확실한가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결과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할까? 걱정해 줄까? 슬퍼할까? 아니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녁 7시였습니다. 거실에는 태호와 며느리 영미 그리고 둘째 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셋째 혜진도 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다 모이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다 모여 있을까 궁금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연락도 안 받고. 태호가 물었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 병원요? 많이 아프세요? 영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응, 좀 심각한 것 같아. 그 말을 하자마자 거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심각한데요?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췌장암이래. 6개월.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6개월이요? 응. 의사가 그러더라. 그때였습니다. 태호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엄마 유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첫마디가 유산 정리라니. 유산이 뭐가 중요해? 지금은 치료를 먼저. 아니에요, 엄마.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영미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세무 문제도 있고 부동산 명의 이전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정말 내가 키운 아이들이 맞나 싶었어요. 어머니가 죽어간다는데 걱정하는 건 유산뿐이었습니다. 집은 당연히 큰형이 물려받고 예금은 3등분하면 되겠네요. 혜진이 계산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통장에 얼마나 있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니? 중요하죠. 미리 알아야 계획을 세우지.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유산을 남겨줄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이야기하자. 거실을 떠나 방으로 들어가면서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형, 엄마 예금 통장 어디 있는지 알아요? 서랍에 있을 거야. 나중에 같이 확인해 보자. 부동산 감정평가도 받아야겠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였습니다. 이렇게 당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하다. 충분히 복수할 시간이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침대 서랍을 열어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비밀 계좌였어요. 30년간 조금씩 모은 돈 5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뭐든 할 수 있겠어.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라면.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6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은 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도 아이들이 유산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악몽이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얼굴이 더욱 누래졌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정말 6개월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부엌에 나와 차를 끓이면서 어젯밤 일을 되짚어 봤습니다. 아이들의 첫 반응이 유산 정리라니. 30년 넘게 키우고 보살펴온 내 자식들이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도 내 병 상태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치료는 어떻게 받을 건지, 어느 병원이 좋은지, 그런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산뿐이었죠. 오전 8시쯤 태호가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더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호야, 아침 먹고 가. 아, 네. 그런데 엄마 어제 말씀하신 거 정말 확실해요? 뭐가? 6개월이요. 정말 6개월밖에. 말끝을 흐리는 걸 보니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어요. 의사가 그랬어. 다른 병원에서도 확인해 보라고 하긴 했지만, 그럼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오진일 수도 있잖아요. 태호의 말에 희망을 품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을 듣고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엄마,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들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급하게 찾느라 힘들 수도 있고. 중요한 서류. 결국 유산 관련 서류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서류?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나 그런 거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엄마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의식을 잃는다고 했을 때 태호의 얼굴에 스친 표정이 있었어요. 걱정이 아니라 조급함이었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아침을 먹고 태호가 출근한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아들이 어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온 거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야, 왜 이렇게 일찍? 어제 형한테 들었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민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보다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술 마신 흔적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술을 마셨구나. 응, 그래.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효도 못해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민수가 제일 마음이 따뜻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일어나. 아니에요. 정말 후회돼요. 앞으로는 매일 와서 엄마 시중 들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수가 시중을 든다고? 평소 본인 일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바쁘잖아. 바쁘긴 뭘 바빠요. 엄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는데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장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민수가 황급히 핸드폰을 뒤집었지만 이미 봤습니다. 아, 그래서 갑자기 효도를 하겠다고 나선 거구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민수야, 요즘 사업이 어때? 아, 네. 그럭저럭이에요. 힘들면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그 말을 하자마자 민수의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아, 근데 엄마도 이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병원비는 보험으로 해결되니까 걱정 마. 그럼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요? 3억?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대체 뭘 하다가 3억이나 필요한 상황이 된 걸까요? 3억이나? 뭘 하려고?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잖아요. 미리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자기들 거니까 미리 달라는 소리였어요. 그건 좀 많은 것 같은데. 엄마, 제발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큰일이에요. 민수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진짜 효도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연기처럼 보였거든요. 점심때쯤 혜진이 왔습니다. 셋째라서 그런지 제일 직설적이었어요. 엄마, 진짜 6개월이에요? 그래. 그럼 빨리 유언장 써야겠네요. 다른 인사도 없이 바로 유언장 이야기부터 꺼내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언장을 왜 써? 엄마, 요즘 유산 분쟁 많다고 하잖아요. 미리 써두시면 저희끼리 싸울 일도 없고. 너희가 왜 싸워? 당연히 싸우죠. 형들은 아들이라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거고, 저는 딸이라고 차별받을 거고. 혜진의 계산이 빨랐습니다. 벌써 형제 간 분쟁까지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미국 이민 계획이 있어서 그런데 제 몫을 현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이민? 네. 아이들 교육 때문에요. 여기서 키우면 사교육비만 해도. 그래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요.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계획부터 세우고 있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요? 5억. 민수는 3억, 혜진은 5억. 벌써 8억이 나갔네요. 맞네. 엄마, 어차피 제가 상속받을 몫이잖아요. 미리 받는 거예요. 어차피 상속받을 몫. 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에서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형, 엄마한테 얼마나 받기로 했어?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어.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3억 달라고 했어. 민수였어요. 3억? 그럼 나는 5억 달라고 했으니까. 형은 얼마나 받을 거야? 집하고 나머지 현금을 생각하면. 야, 그럼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집값만 해도 10억인데. 그러면 집을 팔아서 나눌까?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어차피 엄마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우리끼리 미리 정리하면 안 돼? 세금만 해도 엄청 나올 텐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그 대화였어요. 어차피 엄마는 6개월밖에 못 사니까 우리끼리 미리 정리하자. 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맞아. 미리 정리하는 게 나아. 엄마가 의식 잃으면 복잡해져. 그럼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볼까? 좋아. 유언장도 미리 써두시게 하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 문을 3개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엄마. 그게 내가 다 들었어.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6개월밖에 못 사니까 미리 정리하자는 게 나를 위해서야?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겠어.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나? 30년 넘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 키웠는데 결국 이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구나. 서랍에서 그 비밀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5억 원. 아이들이 알고 있는 재산 외에 내가 숨겨둔 돈이었어요. 남편도 몰랐던 내 비상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회계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재테크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남편 몰래 조금씩 투자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안전장치였죠. 이제 그 안전장치를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복수를 위해서 핸드폰을 켜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유산 상속 법률, 유언장 작성법, 재산 처분 방법 등등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검색했어요. 사립 탐정 의뢰. 아이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다른 비밀은 없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계획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내 방식대로. 다음 날 아침 태호가 출근하기 전에 말했어요. 태호야, 어제 너희들 이야기 들었어. 엄마, 됐어. 너희들 말이 맞아.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더라. 태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알아봐 줄래? 네, 알겠어요. 태호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 다만 결과는 너희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될 거야. 복수가 시작되는구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기로 한 그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작은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위험 있어 보였어요. 74년을 살아온 여자의 품격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 9시 태호가 운전해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호는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어떻게 유산을 분배할 건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내 병 상태나 치료 계획에 대해서는 묻지 않더군요. 법무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20층 건물의 15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접수처에서 안내를 받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법무사가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유언장 작성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까? 설명을 듣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했어요. 유언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다. 태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엄마, 미루시면 안 되는데요. 급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시간.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빨리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나서 인터넷을 켰습니다. 사립탐정 사무소를 검색해 봤어요. 여러 곳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 내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골랐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날 오후 사립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어젯밤 아이들이 또다시 유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굳어졌거든요. 사무소는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탐정이 나를 맞이했어요. 이상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것, 아이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이상현은 차분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신용조회부터 해보겠다고 했어요. 사무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 비밀 계좌를 확인하려고요. ATM에서 잔액을 조회해 보니 정확히 5억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달 이자까지 합쳐진 금액이었어요. 이 돈이면 뭐든 할 수 있겠어. 아이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말이야. 집에 도착해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부터 써온 가계부였어요. 매일매일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기록해왔던 습관 때문에 남은 수첩이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서 제목을 썼어요. 복수 계획. 그리고 그 밑에 아이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태호, 민수, 혜진. 각자 옆에 그들이 원하는 금액을 적었어요. 태호는 집과 자녀 재산, 민수는 3억 원, 혜진은 5억 원. 그리고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계산해 봤습니다. 집값 10억, 예금 2억, 비밀 계좌 5억. 총 17억 원이었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 그냥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자선단체에 기부해버릴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계획을 세우면서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언니 미경이었어요. 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미호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야. 마지막에 가장 큰 교훈을 주고 가는 게 진짜 어른이야. 언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겠어.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그날 저녁 아이들이 또 모였습니다. 이제 매일 모이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또 유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들으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집을 팔아서 현금화할 것인지 아니면 태호가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내 예금 계좌는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마치 내가 벌써 죽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급히 대화를 멈추었어요. 뭐 이야기하고 있었니? 아, 그냥 엄마 건강 이야기요. 태호가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유산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재산 신탁, 유언 대용 신탁, 공익재단 설립 같은 키워드로 정보를 찾아봤어요. 밤새 읽어보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을 찾았어요. 조건부 유산 상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어떤 조건을 만들까? 생각해보니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상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뭔가 발견한 게 있나요? 네. 꽤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각한 내용. 벌써 뭔가 발견된 모양이었어요. 오후에 다시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상현이 서류 뭉치를 꺼내더군요. 먼저 큰아드님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태호가 내 명의로 무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3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어떻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내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몰래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이었어요. 언제부터요? 6개월 전부터입니다. 분할해서 여러 번 받으셨네요. 6개월 전, 내가 아프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했어요. 혹시 그때부터 내 상태를 알고 있었던 걸까? 둘째 아드님은 어떤가요? 도박 관련 빚이 있습니다. 불법 사채에서 빌린 돈이 2억 원 정도 되고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민수가 3억 원을 달라고 했던 이유를 알겠더군요. 빚을 갚고도 1억 원이 남으니까. 막내 따님은 남편분이 사업 실패로 파산 직전입니다. 미국 이민이 아니라 야반도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진까지 모든 아이들이 돈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시한부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반응한 거군요. 내 말에 이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조사해 볼까요? 네,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사무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이 나쁜 마음으로 유산을 탐냈던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절박하다고 해서 어머니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그럼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왜 숨기고 있다가 내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유산 이야기를 꺼낸 거야? 그날 밤 수첩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적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수를 해주기로 했어요. 태호에게는 내 명의로 받은 대출 때문에 생기는 법적 문제를 안겨주고 민수에게는 도박 빚의 실상을 가족들 앞에서 폭로하고 혜진에게는 미국 이민이 아니라 도망이라는 사실을 들춰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큰 그림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계획을 세우고 나서야 잠들었어요. 꿈에서도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 정리를 해주겠어. 하지만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사립탐정에게서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태호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해도 어머니 몰래 그런 일을?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헬쓱해 보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겼고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면서 어젯밤에 세운 계획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각 아이별로 맞춤형 복수를 준비하기로 했었죠. 태호의 무단 대출건, 민수의 도박빚, 혜진의 파산 위기. 모든 카드를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해야 했어요. 오전 9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생각하며 문을 열어보니 40년 지기 절친 정수기가 서 있었어요. 정수기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호가 안녕. 정수가. 왜 이렇게 일찍? 정수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앉은 정수기가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노인 재산관리, 유산 상속 분쟁 같은 기사들을 모아놓은 거였어요. 이거 보면서 내 생각이 났어. 왜? 내 상황 들었어. 동네에 소문 났더라. 소문이 났다니. 아무래도 아이들 중 누군가가 말하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정수기가 찬찬히 기사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노리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 말이에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호가 솔직히 말할게. 정수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 남편 장례식 때 기억나? 내 아이들 행동 말이야. 남편 장례식. 2년 전 일이었는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났어요. 그때도 아이들이 조문객들 앞에서 유산 이야기를 대놓고 했었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봤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부동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그렇구나.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온 거야. 내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지? 정수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내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뭔 소리야? 미호가 우리 40년 친구야. 내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 아니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아. 정숙이 말이 맞았어요. 젊은 시절부터 나는 당하고만 있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회계사로 일할 때도 부정회계를 발견하면 끝까지 파헤쳤었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항상 적극적으로 해결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나도 도와줄게. 정수기의 제안이 뜻밖이었어요. 뭘 도와준다고? 내가 부동산 중개업 했던 거 알지? 법적인 거 웬만큼 다 알아. 그리고 정보력도 있고. 정수기는 2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했었어요. 은퇴한 지는 5년 됐지만 아직도 업계 사람들과 인맥이 넓었습니다. 미호가 내 아이들 요즘 행동 보면 정말 가관이더라. 어제도 민수 보니까 동네 카지노에서 나오는 거 봤어. 동네 카지노. 사립탐정이 말한 게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혜진이는 은행 대출 상담받으러 다니고 있고 정수기가 하나하나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해주니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동네에서는 비밀이 없나 보더군요. 태호는 어때? 태호가 제일 가관이야. 어제 부동산에서 내 집 시세 문의하더라. 아직 살아있는 엄마 집을. 이런. 벌써 집 시세까지 알아보고 다니고 있었구나. 정수기와 함께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람이 없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수기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조항들이었어요. 이거 봐. 생전 증여할 때 주의할 점들이야. 잘못하면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어. 정말 전문가다운 조언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신탁 관련 자료고. 신탁? 내가 어젯밤에 검색해본 바로 그거였어요. 정수기의 설명을 들으면서 내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수기가 채워주고 있었어요. 미호가 그런데 진짜 복수하려는 거야? 응. 그럼 제대로 하자.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당해. 정수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제대로 해야겠어요. 그때 정수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호가 큰일이야. 왜? 방금 내 부동산 업계 친구가 전화한 건데 태호가 내 집 담보로 추가 대출 상담받고 있다는 거야. 추가 대출? 이미 내 명의로 3억을 받았는데 더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지금 당장. 오늘 오후에 은행 가기로 했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정수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막아야지.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거래 정지 신청을 해. 정수기의 조언에 따라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대출 실행 전이어서 막을 수 있었어요.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내 명의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정수기가 말했어요. 미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 뭘? 복수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야? 정수기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보니 태호가 벌써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병원에 혼자요?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태호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혹시 은행 가셨어요? 역시 눈치챘구나. 왜? 아니, 그냥. 요즘 엄마가 자주 외출하셔서 태호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기에게 전화했어요. 태호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네. 어떻게 하지? 일단 평소처럼 행동해. 그리고 우리 만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의심받으면 안 되거든. 정수기의 조언이 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호가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소개해 줄까? 변호사? 응. 유산 상속 전문이야. 제대로 하려면 법적 조언이 필요해. 변호사까지. 정수기가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정수가. 뭘? 우리 사이에.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수기 같은 조력자가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또 수첩을 꺼내서 계획을 수정했어요. 이제 정수기의 도움까지 포함해서 더욱 정교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1단계 법적 준비 변호사 상담, 신탁 설정. 2단계 증거 수집 사립 탐정 추가 조사. 3단계 실행각 아이별 맞춤형 대응. 4단계 최종 심판. 단계별로 나누어 놓으니 더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창밖을 보니 늦은 시간인데도 태호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오늘 은행에서 거절당한 일 때문일 거예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당황하고 있네. 며칠 후 정수기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변역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어요. 변호사 이름은 김정원,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서 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시한부 선고, 아이들의 반응,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김정원 변호사는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주는데 정말 전문가다웠어요. 다만 가족관계까지 생각하시면 가족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내 단호한 대답에 김정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진행해보죠.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니 내 계획이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기와 함께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상담 내용을 정리했어요. 미호가 이제 준비는 다 된 것 같네. 응, 고마워. 너 없었으면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뭘 당연한 거지. 친구 좋은 게 뭐야? 정수기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족보다 친구가 더 든든하다니.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사립탐정, 정수기, 변호사까지 내 편에 서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유산만 생각하며 서로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곧 모든 게 뒤바뀔 텐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또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까지 펼쳐놓고 뭔가 계산하고 있더군요. 태호가 나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정숙 이모요? 응. 태호가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유산 정리를 해주겠어. 하지만 너희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정숙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까지 생겼으니 이제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이와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며칠 동안 너무 바쁘게 돌아다녔나 봅니다. 몸이 유난히 무거워서 부엌에서 쌀을 씻다가 잠시 의자에 앉아 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그 순간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쌀뜨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어요.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천장에 의료 장비들이 보였고 옆에서는 응급구조사가 내 맥박을 재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신고했을까? 의식이 돌아오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구급차 한쪽 구석에 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초조하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태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당황? 아니면 두려움?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여러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내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 측정,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까지 정신없이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기저질환을 고려하면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저질환. 췌장암을 말하는 거였겠죠. 1시간쯤 지나서 민수와 혜진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침대 주변으로 세 남매가 모였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혜진이 물었어요. 응, 좀 나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연달아 물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어요. 젊은 레지던트였는데 차트를 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 상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아이들이 의사 주변으로 모였어요.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췌장암 진행으로 인해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을 듣는 아이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지시는 일이 반복되면 그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요. 6개월보다 짧아질 수도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급해진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가고 나서 아이들은 침대 주변에 둘러서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형, 이러다가 정말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야겠어. 민수가 맞장구 쳤습니다. 내일이라도 법무사 사무소 가야겠어. 태호의 말이었어요. 여전히 유산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말이에요.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마음 한켠이 차가워졌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숙이가 나타났어요. 태호가 연락했나 봅니다. 미호가 괜찮아? 정숙이가 내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진짜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응, 좀 나아졌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정수기와 눈을 마주쳤을 때 서로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정수기도 아이들의 대화를 들었나 봅니다. 그날 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하룻밤 경과를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지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건 정수기뿐이었어요. 미호가 애들 말 들었어? 정수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정말 너무하네. 이제 마음 편해졌어. 더 이상 미련 둘 필요 없겠어. 정수기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미호가 이제 정말 시작하자. 응. 다음 날 오전 퇴원할 때쯤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 어제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태호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뭘? 유산 정리요. 갑자기 또 쓰러지시면.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내게 아이들이 둘러섰어요. 마치 작전 회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법무사 사무소 갈까요? 민수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혜진이 동의했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마음먹고 입을 연 건, 그래, 유산 정리하자.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응. 그런데 그 전에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태호가 물었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이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호야, 너 내 명의로 3억 원 대출받은 거 알고 있어.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민수야, 너 도박빚 2억 있는 것도 알고.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혜진아, 너네 파산 직전인 것도 알고 있고. 혜진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병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힐끗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알았냐고? 사립탐정 고용했어. 더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사립탐정요? 응. 너희들이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조사했어. 태호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3억짜리 급한 일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내 허락도 없이? 태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야, 너도 뭐라고 할 거야? 엄마, 저는 2억 도박빚 진 게 창피하지도 않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혜진아, 너는?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왜 숨기고 있다가 내가 죽는다니까 그제서야 유산 이야기를 해? 아이들이 모두 말이 없었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소식 듣고 좋았지? 빨리 죽어서 유산 물려받을 생각에?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도 유산 이야기만 했잖아.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내 말을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 알겠어. 너희들한테 나는 그냥 유산 주는 기계였구나. 엄마, 됐어. 정말 유산 정리해 줄게. 아이들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거야. 그 말에 아이들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병원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아이들도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정수기에게 전화했어요. 정수가 시작됐어.
뭐가? 진짜 게임.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할 시간이야. 드디어구나. 준비됐어? 응, 완벽하게.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에 앉았어요. 아이들은 아직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았는지 집이 조용했습니다. 서랍에서 그 수첩을 다시 꺼냈어요. 복수 계획이 적힌 수첩. 이제 1단계와 2단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법적 준비도 끝났고 증거 수집도 끝났어요. 이제 3단계, 실행 단계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8시쯤이었어요. 셋 다 풀이 죽어서 들어왔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나와서 어디선가 긴급 회의를 했나 봅니다. 엄마, 저희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저희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와서?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겠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태호의 말에 민수와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내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거든요.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네. 내가 얼마나 착한 엄마인지 알게 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 정리해 줄 테니까.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유산 정리 말이야. 하지만 결과는 너희들 상상과는 정반대가 될 거야. 응급실에서의 그 하루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진실 폭로 이후 아이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되어서 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 전화를 걸어오고 병원 가는 길에 동행하겠다고 나서고 저녁마다 집에 모여서 내 기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내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거든요. 목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복수의 3단계 실행의 날. 거울을 보니 74년을 살아온 여자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침 9시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조용히 외출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어요. 그 비밀 계좌가 있는 곳 말이죠. 은행 창구에서 5억 2천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직원이 놀라면서 여러 번 확인했지만 내 의지는 확고했어요. 현금을 검은색 가방에 담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5억 원의 무게였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부동산 등기소였어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집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서류였어요. 정수기가 소개해준 사회복지법인이었습니다. 기부의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였죠. 등기소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도장을 쾅 찍었어요. 그 순간 45년간 살아온 내 집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은행 계좌를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예금 계좌 2억 원도 모두 인출했습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받아서 가방에 담았어요. 이제 총 7억 2천만 원의 현금을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김정원 변호사가 준비한 최종 서류들을 검토하고 서명했습니다. 유언장, 재산 신탁 계약서, 그리고 특별한 조건부 계약서까지 모든 서류에 또박또박 내 이름을 적었어요.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먼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걱정스럽다는 듯이 물어보는 태호를 보니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행적에 이렇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병원 다녀왔어. 혼자요?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괜찮아. 혼자 다녀올 수 있어. 태호의 얼굴에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아마 내가 또 다른 행동을 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쯤 민수와 혜진도 도착했어요. 요즘 매일 저녁마다 모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둘러앉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 넘게 키워온 내 자식들. 한때는 내 전부였던 아이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혜진이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질문하지 않았을 텐데. 괜찮아. 그런데 엄마,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뭔데? 법무사 사무실 가는 거요. 미루지 말고 이번 주 안에 가셨으면 해서요.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여전히 유산 정리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 갈게. 너무 쉽게 대답하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응. 언제 갈까? 내일이라도. 좋아. 내일 가자.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정수기에게 전화했어요. 정수가 내일이야. 드디어구나. 준비 다 됐어? 완벽해. 아이들 얼굴 보는 게 벌써 기대돼. 미호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생각해봐. 정말 후회 없겠어? 후회? 이미 며칠 전에 다 끝났어. 응급실에서. 정수기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내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10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는 날이었어요. 태호가 운전을 하고 민수와 혜진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조수석에서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들뜬 기분인 것 같았어요. 드디어 유산 정리를 한다는 생각에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오늘이 그들에게는 절망의 날이 될 거라는 걸.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원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미리 준비된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옥 어르신이시죠? 네. 준비된 서류들을 검토해 보시겠어요? 김정원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예상했던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뭐죠? 태호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재산 신탁 계약서입니다.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신다는 내용이고요. 기부요? 민수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집 소유권 이전 확인서고요. 이미 어제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혜진이 서류를 휘어잡으며 읽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그리고 이건 은행 계좌 해지 확인서입니다. 모든 예금도 현금으로 인출하셔서 기부하셨고요. 김정원 변호사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아이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해갔어요. 엄마, 태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상해? 내 재산인데 왜 너희들과 상의해야 해? 내 대답에 아이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농담이시죠? 설마 정말로? 혜진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농담 아니야. 진짜야. 그 순간 민수가 의자에서 주저앉았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 받아.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세 명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김정원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만약 자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신다면 기부된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부 계약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희망이 스쳤어요. 정말요? 단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병원 동행을 하고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김정원 변호사가 조건들을 하나씩 읽어주는데 정말 까다로웠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어머니께서 직접 판단하셔서 진심이라고 인정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뜻이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태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효도할게요. 제발. 민수와 혜진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기회? 30년 넘게 기회를 줬어. 그런데 너희들이 뭘 했어? 엄마, 됐어. 이제 늦었어. 법무사 사무실을 나올 때 아이들은 모두 울고 있었어요. 태호는 주차장에서 차 시동도 걸지 못하고 핸들에 엎드려 있었고, 민수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고, 혜진은 소리를 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이러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태호가 물었어요. 응.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알아서 해. 지금까지도 내 도움 없이 살아왔잖아.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아이들은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고 되돌릴 방법은 없었거든요. 밤 10시쯤 정수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호가 어떻게 됐어? 끝났어. 깔끔하게. 애들 반응은 어땠어? 예상한 대로. 이제야 후회하고 있어. 그래도 마지막 조건은 남겨뒀잖아. 형식적인 거야.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어. 정수기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내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집마다 각각의 이야기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집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내일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그들이 책임져야죠. 복수는 생각보다 달콤했어요. 30년 넘게 쌓인 서운함과 실망감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든 재산을 기부해버린 다음 날, 집안 분위기는 장례식장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씩 들리는 것은 혜진이 훌쩍이는 소리와 민수가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차를 끓였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만큼은 태풍이 휩쓸고 간 후 같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재산 기부 확인서, 소유권 이전 증명서, 조건부 계약서. 아이들이 밤새 들여다봤을 텐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나 봅니다. 오전 9시쯤 태호가 처음으로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나 봅니다. 부어오른 눈,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평소 깔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태호는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 문을 열어봤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뭔가 찾으려던 것 같은데 포기한 모양이었어요. 그러고는 식탁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속으로 생각하면서 태호를 바라봤어요. 30년 넘게 키운 내 첫째 아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돈에만 눈이 멀었을까요? 10시쯤 민수도 나왔어요. 태호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사채업체에서 독촉 전화가 계속 오고 있을 거예요.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언제까지 기다려주겠어요. 민수는 거실을 몇 바퀴 돌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진이 나온 것은 11시쯤이었어요.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맨얼굴이었는데 나이가 10살은 더 들어 보였어요. 혜진은 나를 보더니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입을 몇 번 벌렸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거실에 모인 상황.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어요. 어젯밤에 미리 약속했었거든요. 오늘이 바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는 날이었으니까. 정숙이가 들어오면서 아이들을 둘러봤어요. 모두들 초상집 상주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이도 놀란 것 같았어요. 정숙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립탐정 이상현이 마지막으로 조사해온 자료들이었어요. 어제까지도 계속 파헤쳐서 찾아낸 것들, 아이들이 숨기고 있던 마지막 비밀들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정숙이가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태호 관련 자료였습니다. 내 명의로 받은 3억 원 대출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있었어요. 카드깡, 불법 대출, 심지어는 회사 돈까지 빼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총 금액이 5억 원이 넘었어요. 태호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내용들이 있었나 봅니다. 사립탐정이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민수 차례였습니다. 도박빚 2억 원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실제로는 이자까지 합쳐서 3억 5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사채업체들이 이미 내 집 주소까지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민수가 서류를 보더니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몸 전체가 경련하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혜진이었습니다. 파산 위기에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더 심각한 게 있었어요. 남편이 사기죄로 수배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미국으로 도망가려던 거였습니다. 혜진이 그 서류를 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다 나왔네. 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30년 넘게 너희들을 키우면서 이런 아이들로 만든 게 내 잘못일까? 아이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너희들이 원래 그런 마음이었을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 상관없어.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 정숙이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내가 준비한 서류였습니다. 이건 고발장이야. 태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태호, 너 4명의 도용죄로 고발당할 수 있어. 5억 원이면 중형이야. 태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수, 너는 사채업체한테 쫓기고 있으니까 이미 끝난 거고.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혜진, 너는 남편 사기 사건에 연루될 수 있어. 공범 가능성도 있고.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나는 그 고발장들을 하나하나 찢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찢어줄게. 너희들 내 자식이니까. 엄마. 태호가 겨우 한마디 뱉어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아이들의 눈에 마지막 희망이 스쳤어요.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6개월 동안 진짜 자식 노릇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확인하고 병원 갈 때마다 따라오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해. 내가 도와주지 않아. 더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한 번이라도 예전처럼 행동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고발장도 다시 쓸 거고 경찰서도 갈 거야. 아이들이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로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어? 3명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네, 엄마.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계산이나 타산이 없었어요. 진짜 두려움과 후회만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내가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부랴부랴 일어나서 내 주변으로 왔어요. 태호는 내 어깨를 주물러주기 시작했고, 민수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고, 혜진이는 청소기를 가져왔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정수기가 나를 보며 눈짓했어요. 이제 만족해? 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어요. 아이들은 모든 걸 잃었고 이제야 진짜 자식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기다렸던 진심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재산은 이미 기부해버렸으니 돌아올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나를 돌봐주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진짜 효도였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시간 6개월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다고. 복수도 했고 진심도 받았으니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있어야 진심도 오래 가거든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어. 아이들은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걸 얻었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말이야. 창 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내 복수를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통쾌했던 하루였어요. 아이들이 무릎 꿇고 빌던 모습,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그 표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진짜 효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것. 하지만 그것도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면서 보내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했던 복수의 하루. 마지막 심판의 날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예고했던 시한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 상태는 생각보다 나빴지 않았습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아이들은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안부 전화가 오고 병원 갈 때마다 누군가는 반드시 동행했고 집안일도 번갈아 가며 도와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진짜 효도였어요. 처음 몇 주간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진심이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태호는 회사에서 돈을 빼돌린 일로 큰일이 날 뻔했지만 다행히 내가 마지막에 도와줘서 해결되었어요. 물론 내 비밀 자금을 썼죠. 아이들은 몰랐지만 나는 여전히 여유 자금이 있었거든요. 사실 5억 원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민수의 도박빚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채업체들이 집까지 찾아왔을 때 내가 나서서 해결해줬습니다. 물론 민수에게는 자기가 해결한 것처럼 해줬어요. 자존심도 살려주고 교훈도 주려고요. 혜진의 남편 사기 사건도 내가 뒤에서 변호사를 써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미국 이민 대신 한국에서 새 출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죠. 아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감사해하게 되었고 더욱 열심히 나를 돌보게 되었죠.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받는 것이었구나. 복수는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은 내 75번째 생일이었어요. 아마 마지막 생일이 될 거라고 의사가 말했었죠. 몸이 많이 약해져서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거든요. 아침부터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았는데 나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이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정오쯤 정수기가 찾아왔어요. 요즘 거의 매일 와서 나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보다도 더 나을 때가 있었어요. 미호가 기분이 어때?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정말 그랬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아이들이 거실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웅성거리는 소리, 뭔가를 옮기는 소리. 정말 궁금했지만 참았어요. 5시가 되자 태호가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거실로 나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깜짝 선물이 있어요. 태호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요즘 걷기 힘들어해서 준비한 거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벽면 전체에 우리 가족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40년이 넘는 시간의 기록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모아봤어요. 민수가 설명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진을 하나하나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이 아프실 때 병원에서 밤새 간병했던 사진, 학교 행사마다 참석해서 찍은 사진들, 가족여행 사진들. 모든 사진에 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이것도 봐주세요. 혜진이 앨범을 가져왔어요. 새로 만든 앨범이었는데 제목이 엄마에게 감사합니다였어요. 앨범을 펼쳐보니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들이 있었어요. 각자 한 통씩 써서 넣어둔 거였습니다. 태호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엄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아들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30년 넘게 당연하게 받기만 했던 모든 것들이 엄마의 희생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의 편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께서 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시간들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혜진의 편지가 가장 길었어요. 엄마,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아들들과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편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6개월 전에 이런 마음을 알았더라면 복수 같은 건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호가 뭔가를 꺼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봤던 그 조건부 계약서였습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조건을 다 지켰으니까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결국 이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하지만 저희는 받지 않기로 했어요. 뭐라고?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가 기부하신 돈은 그대로 두고 싶어요. 좋은 일에 쓰이고 있잖아요. 민수가 거들었어요. 저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엄마의 마지막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이제는 스스로 책임지고 살고 싶어요. 이게 정말 내 아이들이 맞나 싶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니? 네, 엄마. 저희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내 몸은 이미 한계에 와 있었어요. 의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고, 나도 그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이들이 다 돌아간 후에 정숙이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호가, 이제 만족해? 응, 완벽해. 복수 성공한 것 같네. 복수? 이게 복수야? 정숙이가 의아해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었어. 30년 늦은 교육. 정말 그랬어요. 나는 복수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친 거였어요. 돈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 부모에 대한 감사함. 평생 가르치지 못했던 것들을 6개월 만에 다 가르친 거죠.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정말 기부한 채로 둘 거야? 아니지. 당연히 아이들 줘야지. 정숙이가 놀랐어요. 그럼 언제? 내가 죽고 나서 유언장에 다 써뒀어. 사실 나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두었어요. 기부했던 재산도 특별 조항을 통해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해뒀고, 진짜 비밀 계좌에 있던 추가 자금도 아이들 몫으로 남겨뒀어요. 총 10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돈을 받으려면 앞으로도 계속 착하게 살아야 해. 만약에 또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즉시 전액 기부되도록 해뒀거든. 미호가, 너 정말 무섭다. 정숙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조종하는 거네. 조종이 아니라 사랑이야. 진짜 사랑. 일주일 후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은 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닌 진심의 눈물이었어요. 장례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이들이 초상을 제대로 치렀거든요. 6개월 전 같았으면 간소하게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후 변호사가 진짜 유언장을 공개했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랐죠. 기부했던 재산이 다시 돌아왔고 추가로 더 많은 돈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이들은 그 돈으로 또 다른 기부를 했어요. 나를 기념하는 장학재단을 만든 거였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했어요. 태호는 빚을 갚고 정직하게 사업을 시작했고, 민수는 도박을 완전히 끊고 새 인생을 시작했고, 혜진이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차려서 성실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6개월의 교육이 평생을 바꾼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은 내 무덤에 와서 안부를 전하고 있을 거예요. 매주 한 번씩 빠짐없이요. 복수라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랑이었어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베푼 가장 큰 사랑. 돈을 빼앗아서 진심을 얻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74년을 살면서 마지막에 해낸 가장 큰 성취였어요. 아이들을 진짜 사람으로 만든 것.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야 정말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복수, 완벽한 교육, 완벽한 사랑을 모두 이뤄냈으니까요. 한미옥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